은행 직원이 대출에 앞서 담보물건에 관한 임대차 현황을 조사했는데 당시 임차인은 이 물건에는 임대차 관계가 없다. 그리고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 직원에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대출이 나갔는데요. 막상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그 현황조사 나온 집행관에게 말을 바꿔서 자신은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기재가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낙찰은 누가 받았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여러분 그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임차권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임차인이 막상 경매가 진행되자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서 권리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자료에는 한편으로는 임차권이 없다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임차권이 존재한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자, 과연 입찰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믿고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낙찰대금 이외에도 보증금을 추가로 물어주는 그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출 은행에 대해서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경매가 되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 즉 보증금이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특히나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상거주 확인서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오늘과 같은 사건이 또 경매로 나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자료입니다. 낙찰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러나 무상거주 확인서가 문제된 대표적인 경매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해당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임차인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은 송모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은 근린상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모 씨가 점포 101호 바로 이 물건이죠. 여기에다가 임대차를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을 보면 2006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 2009년 9월 30일이죠.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으로 보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즉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가 그 등기부에 보면은 이 근저당권입니다. 인성저축은행에서 두 건의 근저당권을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성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즉 대출할 당시 임차인 송모 씨로부터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경매가 되니까 법원의 그 현황조사서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바로 위와 같이 임차권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집행관이 상가건물 현황서 등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인성저축은행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까지 받아서 송모 씨가 임차인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록 배당 요구는 안 했지만 사업자 등록일자를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증금이 4천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의 당시 그 감정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는 6,9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4천만 원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만약에 이걸 인수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낙찰가가 크게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인성저축은행에서는 이 물건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저축은행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법원에다가 현재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임대차 관계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없다. 라고 하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해달라고 아울러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2012년 11월 1일 그 옆에 보면은 채권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
배당 배제 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전날인 10월 31일 날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원의 그 문건 송달 내역에서는 그보다 이제 하루 늦게 기재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다름 아니라 앞에 그 송모 씨에 대한 임차권을 배제해달라는 신청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방금 임차인 현황과 그리고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다. 또 인성저축은행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법원에다 제출하면서 임차인 송모 씨의 권리를 배제해달라라고 신청까지 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이 물건이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는데요. 이 낙찰자는 대금을 낸 후에 임차인 송모 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송모 씨는 어떤 항변을 하냐면 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줄 때까지는 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은 안 나가겠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요, 비록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권이 부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론은 임차 보증금의 반환과 더불어서 목적물을 명도하라. 이런 취지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결국 1, 2심 판결의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낙찰자는 꼼짝없이 임차권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참고로 하실 것은 이건 이제 사설 경매 정보 자료라서 착오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보증금 현황을 보면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산 보증금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것은 2015년부터 개정에 대해서 바뀐 거고요. 이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이 법정액을 초과했다라고 했을 때는 대항력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월세가 2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그에 앞서서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판결문을 하나 더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1번에 소개된 판결문인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행 직원이 대출에 앞서 담보물건에 관한 임대차 현황을 조사했는데 당시 임차인은 이 물건에는 임대차 관계가 없다. 그리고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 직원에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대출이 나갔는데요. 막상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그 현황조사 나온 집행관에게 말을 바꿔서 자신은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기재가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낙찰은 누가 받았냐면 대출 은행에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3자가 받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에서 낙찰받은 은행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주기 전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동시행 항변이 신의책에 반하지 않는다. 즉 적법하다라고 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편으로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그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죠. 집행관에게 임대차 관계가 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도 임대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입찰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은행이 임차인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믿고 대출해 나가기 때문에 그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임차인의 기망을 이유로 이제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대항력에 관해서는 비록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지만 다른 한편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낙찰받은 은행 입장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사건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판례인데요. 이 내용과 첫 번째 판례 사건은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찰받은 사람이 대출은행이 아니고 제3자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는데 그와는 별도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서 공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점에 대해서 차이점은 앞의 사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진술한 사건이고요. 지금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무상거주 확인서만 제출했지 현황조사 당시에 집행관에게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도 없고 또 임차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의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해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자의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그 불법적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가라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그 1번 판례 사안에서도 한편으로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고 한편으로는 임대차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법원의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 차이점은 임대차 관계가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앞의 사건은 임차인이 적극 진술을 해서 기재가 된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통해서 특히 이건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조사서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러이러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적시가 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나는 진짜 임차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앞의 사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서로 모순되는 듯한 판례 이것을 정리해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의축 위반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 자, 이걸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신의축 위반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앞에 1번과 2번 판례를 토대로 해서 정리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무상거주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서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입찰 희망자들이 이 물건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긴 하지만 그게 가짜구나, 가장 임차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신뢰하고서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주의해야 되겠죠. 무상거주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은행의 말을 믿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에게 임대차에 관한 진술 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법원의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 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매 자료에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오직 무상거주 확인서만 있겠죠. 자, 그래서 입찰자들은 이것은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나중에 임차인이 말을 바꿔서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신의축 위반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나는 보증금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권리신고를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앞에 1번 판례와 같이 입찰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조성됐다라고 봐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신의청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방금 무상거주 확인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2개를 봤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입찰을 하는데 아무래도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뭐냐면, 첫째, 무상거주 확인서는 존재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 등에 전혀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입찰해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 등에 임대차 관계가 나타나 있다. 자, 이때는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임대차 관계가 임차인의 적극적인 진술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100%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한 신뢰는 상당 부분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임대차 현황이 집행관의 조사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다. 즉, 임차인의 적극적인 진술이 작용하지 않았다. 자, 이랬을 때는 임대차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입찰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이죠. 이 사건의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무상거주 확인서가 분명히 제출이 됐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대차 관계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차 관계는 임차인이 적극 진술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의 현황 조사에 의해서 기재가 된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믿어도 된다. 따라서 임차인 송모 씨는 대항력 주장 못한다, 나가라, 이런 취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임차권 유무와 관련해서 서로 모순되는 자료가 나타났을 때 어떤 것을 믿어야 될 것인지, 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무상거주 확인서는 이런 유형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도 있냐면요,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됐는데 은행에서 이걸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또 문제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다음번에 제2탄으로서 추가적으로 다루겠습니다.